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1900년대 뉴욕, 17살의 나이로 비밀스레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오늘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뉴욕 최고 금융가인 더들리 브룩스의 저택에 새로운 사건 의뢰를 받아 방문하게 됩니다. 더들리 브룩스는 자신의 누나에게 새롭게 작성한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고 숨을 거두는데요. 굉장한 유산의 상속자를 밝혀낼 그 귀중한 유언장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유일하게 새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던 누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취했고요. 탐정사무소 소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이 그곳에 갈 겁니다. 그녀가 이번 사건을 해결해 줄 겁니다. 바이올렛의 탐정으로서의 훌륭한 잠재력을 믿고 있는 소장은 이번에도 성공적인 사건 해결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17살 풋풋한 여성 탐정 바이올렛의 추리력을 만나볼까요? 네 번째 사건, 꿈꾸는 부인. 제1장, 사라진 유언장. 나에게 해줄 말이 이게 전부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주소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조언을 덧붙이죠. 서둘러야 할 겁니다. 의뢰인은 걱정에 휩싸여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왠지 한치 앞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바이올렛은 자신의 고용주인 탐정사무소장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얼마 전 그녀는 먼저 소장에게 조사할 사건을 부탁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었다. 심지어 원하는 사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흥미로운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맡았던 사건들과는 아주 다른 사건이길 바래요. 죽음이나 어떤 종류의 공포와도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범죄가 없는 미묘한 사건, 그러니까 제 영혼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제가 맡아볼게요. 매사추세츠 동구 사건을 맡은 후로는 왠지 제 자신을 잃어버린 듯 힘들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눈 며칠 후 소장은 긴 설명도 없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를 바이올렛에게 건네주었다. 드디어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만족감을 느껴야 했겠지만 왠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바이올렛이 생각하기에 소장은 그녀가 제시한 조건과 정반대의 사건으로 그녀를 빠뜨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바이올렛이 이렇게 말하며 건네받은 종이를 펼치려 했다. 하지만 소장은 손짓으로 바이올렛을 막았다. 리무진에서 읽어보도록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말하고요. 하지만 분명 이를 맡을 생각이 들 겁니다. 소장님이 제 아버지라면요? 바이올렛 양이 부친께서 탐정이를 찬성만 한다면 이 사건을 맡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당신의 오빠를 데려갈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럼 제가 만날 사람이 여자뿐이라는 건가요? 리무진을 타고 오봉가로 향하면서 그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하지만 바이올렛은 아직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리무진에 앉아 있었다. 안에 적힌 주소는 18번가 근처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사망으로 뉴욕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금융계 건물의 거대한 저택 앞에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바이올렛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저택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뉴욕에 살고 있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이 저택은 뉴욕시를 통틀어 가장 웅장한 저택이었다. 얼마 전 사망한 더들리 브룩스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아는 자산가가 분명했다. 뉴욕시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자본가인 바이올렛 아버지 역시 최근에 사망한 더들리 브룩스 씨가 가장 성공한 미국인이라며 부러워했었다. 바이올렛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즉시 저택의 문이 열렸다.
덕분에 바이올렛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복도 저쪽 너머로 천사 같은 얼굴의 아이들이 그녀를 몰래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가 그쪽을 보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이들의 등장으로 바이올렛의 긴장된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커다란 기둥이 있는 웅장한 현관호를 지나 입구에서 6m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외딴 장소에 남겨진 바이올렛은 이 집에서 자신을 부를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 저택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멍한 기분이 들었다. 더들리 브룩스 씨가 아내를 잃고 사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던가? 바이올렛은 젊은 브룩스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상속을 받을 친척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다. 바이올렛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서 그 남자를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 남자가 기대했을 법한 노련한 탐정 대신 작은 여자아이가 있는 걸 본다면 그가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응접실 문이 열리고 바이올렛이 기다리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놀란 것은 바이올렛 자신이었다. 그녀 앞에 선 사람은 여자였다. 다소 기묘한 느낌을 풍기는 70대의 여성. 하지만 어느 부분이 기이한지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길을 덮은 백발의 부드러움 때문일까? 아니면 간절한 눈빛과 힘없이 떨리는 인매가 주는 대비감 때문일까? 여인은 정숙해 보이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비싼 돈을 들여 치장했지만 그녀의 태도나 표정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옷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보였다. 당신을 여기로 부른 사람이 나예요. 여인이 말했다. 나는 퀸터드 부인이라고 해요. 현재 나는 공경에 처해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비밀스럽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탐정사무소가 아니라면 그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몰라. 나는 그저 신문 광고를 보고 맨 처음 보이는 곳에 전화를 한 거라오. 그리곤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을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당신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아무 상관없지만 말이에요.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온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오진 못했어요. 그랬군요. 그럼 앉아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 나의 남동생이 사망했어. 더들리 브룩스라면 분명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뉴욕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킨트드 부인,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리무진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나는 한시가 급한 상태라오. 그러니 이야기를 서둘러 하도록 하죠. 내 남동생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그 부부 사이에는 대를 이을 아이도 없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일 테지만 내 남동생은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동생은 그 의붓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죽은 아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그 양아들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이가 그토록 큰 책임을 감당할 만큼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도 모르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조카 클레멘트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죠. 내 조카이기도 한 클레멘트는 무척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클레멘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름다운 아이들이
아내가 죽은 다음 홀로 남아있던 남동생 더들리에게 아주 살가운 존재가 되어주었죠. 그런데 남동생이 작성한 그 새로운 유언장,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서류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사라졌다기보단 그게... 부인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리더니 점차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그 유언장을 내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렸다. 하지만 어딘가에 유언장의 복사본이 있을 텐데요. 모든 서류는 복사본이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정말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날 찾아왔군요. 조카인 클레멘트는 지난 몇 해 동안 알아누워 있었죠. 그래서 조카에 대해서는 뉴욕 사교계에 알려진 바가 없죠. 조카는 폐결핵에 걸려 현재 죽어가고 있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들여 치료에 매진했지만 이제 의사들은 희망을 버렸고 조카는 아내와 아이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하고 죽을까봐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더더욱 기력이 빠르게 쇠하고 있어 언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죠. 나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 가엾은 눈빛을 봐야 하는데 그 눈빛만 보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내가 그 귀한 유언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으니. 하지만 그걸 그저 내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난 어쩔 수 없이... 킨트드 부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 순간 바이올렛은 부드러운 손길로 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바이올렛의 말에 킨트드 부인은 차츰 안정을 찾았다. 유언장은 이 집 안에 있는 게 분명해요. 난 내가 머무는 이 저택 말고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부탁이에요. 제발 이 저택 어딘가에 있는 그 새로운 유언장을 꼭 좀 찾아줘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 가엾은 조카 클레멘트는... 네, 알겠어요. 부인의 사정이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상황을 좀 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프시다는 조카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 저택에서 그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입구로 들어올 때 홀 건너편에서 얼핏 본 아이들이 그 조카분의 아이들인가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입양한 의붓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분의 이름은... 죽은 남동생의 의붓아들 이름은 카를로스예요. 카를로스가 아주 큰 문제덩어리죠. 그 무례한 양아들은 일주일 전 내 남동생이 죽을 때에도 세계 여행 중이었다오. 그리고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모리타니아호를 타고 이틀 후에 이곳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 없죠. 그 전에 사라진 유언장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동생이 이전에 써놓은 유언장이 공개돼서 카를로스가 이 저택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오만방장 카를로스는 분명 우리를, 죽어가는 조카 클레멘트 가족을 쫓아낼 게 분명하거든요. 아픈 사람을 내보내게 하겠어요. 위중하다는 걸 알 텐데 그건 아니겠죠. 바이올렛 양은 카를로스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 역시 얼마나 표독스러운 사람인지. 어쩜 우리는 제대로 짐을 쌀 시간도 받지 못할 게 분명해요. 카를로스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클레멘트를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시기하고 있었죠. 조카 클레멘트를 감싸고 있던 양아버지까지 세상을 등진 상황이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사라진 유언장을 찾아 이곳에 남을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클레멘트 가족에게 남은 것은 가난, 고통뿐이겠죠. 이제 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지요, 바이올렛 양. 네, 킨트드빈. 부인의 걱정과 클레멘타인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지만 우선 그 사라진 유언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새로운 유언장은 분명히 돌아가신 더들리 브룩스 씨의 변호사가 작성했겠죠. 그건 아니에요. 퀸트드 부인이 서둘러 말을 막았다. 죽은 남동생 더들리의 변호사는 카를로스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사실 내 남동생은 대단한 금융재산가였지만 가정 문제로 목소리를 낼 때는 그 누구보다 소심했죠. 그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잡혀 살았고 아내가 떠난 뒤에는 아내의 드센 친척들에게 잡혀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은 내 남동생은 그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죠. 큰 마음을 먹고 남동생은 뉴욕시 바깥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왔다고 했어요. 내 남동생에게 그 새 변호사에 대한 이름을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요. 퀸트드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초조한 태도에서 그녀의 나약함이 드러났다. 그 나약함은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할 힘이 없어 숨기려 했던 그녀의 남동생의 나약함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70대 여성 앞에서 어떻게 해서 유언장을 분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왠지 조금 망설여졌다. 하지만 사라진 유언장을 찾기 위해선 그 질문은 불가피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제 저는 부인이 잃어버리셨다는 그 유언장의 가치와 돌아가신 더들리 브룩스 씨께서 겪고 계셨던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인께서 어떻게 그 유언장을 맡게 되었고 어떤 사정으로 그걸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저에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꼭 이야기해야 할까요? 퀸트드 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분명히 저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이올렛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부인이 망설이는 이유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탐정이라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유언장에 있는 곳을 콕 집어낼 수 있기를 바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한 걸 바란 거겠죠.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심령술사라든지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자면 저는 의뢰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비밀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저 역시 비밀을 가지고 이 탐정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부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절대로 발설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인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그 귀중한 유언장을 잃어버린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정을 모두 솔직히 말씀해 주시거나 그럴 수 없다면 이 사건에서 저희 탐정사무소가 손을 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이 불쌍한 여인이 치를 떨며 말을 끊었다. 나는 무슨 나쁜 일을 숨기려거나 대단한 걸 숨기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최근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했던 것뿐이죠. 좋아요. 이제 모든 걸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노력하죠. 하지만 행여내가 그렇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멈추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작성되었다는 유언장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남동생이 죽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한 직후 남동생은 나에게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나를 그의 침실로 불렀어요. 그날 남동생은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왔기에 난 혹시 조카 클레멘트에게 그 돈을 건네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날 부른 이유는
그보다도 좀 더 심각한 것이었죠. 남동생은 주위에 우리만 있고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한 마음이 모두 바뀌어 이 저택과 상당수의 재산을 양아들 카를로스가 아닌 조카인 클레멘트와 그의 아이들에게 남기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새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내게 유언장을 보관해둔 금고에서 그 유언장을 찾아와 달라 부탁하더군요. 남동생은 그 당시 무척이나 기력이 약했는데 유언장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어찌나 강하고 생기가 넘치던지 나는 어쩌면 남동생이 이렇게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길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흥분으로 생긴 에너지였다는 걸 다음 날 오후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랬군요. 부인께서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내 더들리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금고는 어디에 있나요? 금고는 남동생 침실에 벽장 안에 있어요. 남동생은 내게 그 금고 열쇠를 주었어요. 침대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었더군요. 내가 그에게 열쇠를 받아 금고 자물쇠에 꽂고 돌릴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그 유언장을 보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걸 내가 그저 제자리에 갖다 놓았죠. 남동생이 그곳에 보관해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금고의 열쇠만큼은 내가 보관하게 되었죠. 그걸 내게 건네며 남동생은 유언장을 꺼내기 전까진 그 열쇠를 절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잘 보관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 새롭게 작성한 유언장은 언제 공개될 예정이었나요? 남동생의 양아들인 카를로스가 제 시간에 남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했더라면 바로 그 직후가 되었겠죠. 하지만 카를로스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오지 못했기에 카를로스가 돌아오기 전 사흘 동안 유언장을 금고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 시각부터 그 일을 전담하게 될 델런트 씨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델런트 씨에게 새 유언장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그때의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해요. 나는 아주 간절하게 내 남동생의 새로운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언장을 꺼내러 갔을 때 금고 안에는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텅 빈 금고 말고는 델런트 씨에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한 절도로군요. 어떻게 보면 흔한 절도 사건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인이 남동생분과 나눈 그날의 대화를 엿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열쇠는요. 부인께서 가지고 있었던 금고 열쇠 말이에요. 그 열쇠는 내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열쇠를 몰래 훔친 다음에 유언장을 가져간 뒤 되돌려 놓은 게 아닐까요? 부인께서는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 열쇠에 줄을 달아 내 목에 걸어두었거든요. 물론 이 저택 사람들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 열쇠를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걸 목에 꼭 걸고 있었어요. 델런트 씨와 함께 금고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역시 내 목에 그 열쇠가 달려 있었고, 그런데도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벌의 열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남동생은 열쇠를 주면서 복사본이 없으니 그 열쇠를 꼭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열쇠에 줄을 달아 목에 걸고 있었던 거고요. 아, 그랬군요. 그럼 혹시 킨트드 부인,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이나 개인 메이드가 있으신가요? 내 개인 메이드 해티 말인가요? 그 해티라는 분이 부인의 열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녀가 내 의복을 갈아입을 때 시중을 드는 메이드이니 내가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실을 보긴 했겠지만
그 열쇠가 무엇을 위한 열쇠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티는 오랜 세월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준 메이드예요. 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뉴욕을 통틀어 그렇게 헌신적이며 진실만을 말하는 여인네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해티가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아침 내게 한 말이, 그것이 부인의 메이드가 한 말이 무엇인데요? 해티가 하는 말이, 지난밤 내가 접힌 종이를 손에 쥐고 남동생의 방에서 나와 도서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나오는 걸 보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젯밤 금고에서 이혼장을 꺼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었어요. 델런트 씨가 이혼장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난 후 패티와 나는 오늘 오전 내내 도서실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물론 책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책장을 모두 살피려면 그 사이에 분명 카를로스가... 부인, 진정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메이드인 해티가 부인이 도서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부인께선 당신이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내고 도서실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티는 어떻게 부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건가요? 내가 이야기하기를 꺼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내가 잠결에 걸어다니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내게 목류병 증세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젯밤 내가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내고 도서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디에 유언장을 놓아두고 온 건지를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귀한 유언장을 잃어버린 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랬군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언장을 꼭 찾아보도록 해요. 부인께서는 사라진 유언장이 그 도서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티는 무척이나 정직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내가 어젯밤 목류병 증세에 빠져서 도서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았다면 내가 그곳 어딘가에 유언장을 두은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부인의 메이드인 해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도서실에서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요. 해티에게 도서실에서 만나자고 전하죠. 퀸테드 부인이 일어나 문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바이올렛이 그녀를 따랐다. 제2장 유언장의 행방. 바이올렛은 퀸테드 부인을 따라 호화로운 2층 계단을 올라갔다. 저택에는 서늘한 웅장함이 가득했다. 이 넓은 통로에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죽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엄숙함을 불어넣었고 이곳의 화려함을 비웃었다. 계단에서 잠시 멈춘 바이올렛이 퀸테드 부인에게 유언장이 분실된 사실을 저택 내 하인들이 아는지를 물었다. 부인은 조카인 클레멘트와 메이드인 해티, 그리고 재산 상속 관리자인 델런트 씨 말고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말에 바이올렛은 조금은 안심했다. 퀸테드 부인이 도서실로 향하는 문을 열자 바이올렛은 탄성을 질렀다. 생전 처음으로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도서실을 본 것이었다. 이 거대하고 훌륭한 도서실은 유럽의 어떤 역사 깊은 수도원을 통째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조나 장식으로는 고딕양식 중에 최고였다. 그곳에서 부족한 건 수백 년의 세월뿐이었겠지만 그건 역시 의도적으로 부드러움을 낸 옅은 채색과 세월의 흔적을 담은 조각품으로 충분했다. 2층 높이 정도의 높은 천정, 그 천정에까지 다다르는 각각의 책장에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책들이 수용되어 있는 도서실. 바이올렛은 눈으로 빠르게 그 책장들을 훑은 뒤 남쪽 끝에 마주한 짙게 물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5개를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킨트드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카를로스는 이 방을 당구장으로 만들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 멋진 것을 당구장으로 바꾼다고요? 왠지 저도 그 카를로스라는 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바이올렛은 킨트드 부인의 심정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그러고는 이내 킨트드 부인에게 도서실에 그 귀중한 유언장을 숨겨놓은 것이 정말일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목류병 증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내 메이드 해티와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호감 가는 외모의 통통한 여자가 그들이 있는 도서실로 들어왔다. 그러곤 문 바로 안쪽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오, 해티. 이 숙녀분, 그러니까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이 물어보는 건 뭐든 성실하게 대답해주게. 이 숙녀분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그나저나 클레멘트의 방에서는 뭔가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글쎄요, 부인.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오늘만 해도 의사가 3번째 왔어요. 브룩스 부인은 계속해서 울고 있고 아이들까지도 겁에 질린 듯이 말문이 막혀 있네요. 저런. 내가 가봐야겠어. 그리고 의사도 만나봐야겠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클레멘트를 살려야 한다고. 퀸트드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으나 바이올렛은 부인의 심정이 이해돼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잠시 후 퀸트드 부인은 조카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동쪽 별자로 향했고 바이올렛은 그 커다란 도서실에 해티와 남았다. 그녀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어젯밤 킨트드 부인이 한 행동에서 당신은 무엇을 받기에 부인이 도서실에서 그 사라진 유언장을 두었다고 추측하는 건가요? 킨트드 부인의 당부에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아도 된다고 안심했는지 바이올렛의 얼굴을 공손히 살피던 여자의 눈이 밝아졌다. 아주 솔직한 천성을 지닌 해티는 우선 미심쩍다는 듯이 바이올렛에게 물었다. 주인님께서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상세해요. 그분은 목류병 증세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잠들 때 종종 잠들지 못하기도 하고요. 심한 불면증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킨트드 부인께선 매우 예민해서 밤에 깨실 때마다 늘 뒤척이세요. 그러다가 부인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더군다나 부인이 잠이 든 건지 아닌지조차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많아서 저는 늘 멀리서 조심조심 그분을 따라가곤 하죠. 어젯밤 역시 제가 부인 뒤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부인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때 부인이 돌아가신 더들리 주인님 침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더들리 브룩스 씨의 방은 어디고 퀸트드 부인의 방은 어디에 있나요? 부인의 방은 같은 층 앞쪽에 있고 브룩스 씨의 방은 뒤편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브룩스 씨의 방은 복도로 나 있는 문도 있지만 도서실 너머에 있는 작은 방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브룩스 씨의 방과 도서실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방을 브룩스 씨의 작은 서재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젯밤에 당신이 본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인이 더들리 씨의 침실로 들어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기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열린 문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뒤에서 부인을 지켜봤어요. 부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부인은 가슴에 접힌 종이를 꼭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의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죠. 부인이 지금 잠들어 있고 목류병 증세가 나타났다고 확신했죠. 부인은 제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곧 브룩스 씨의 침실 안쪽에서 연결된 서재를 통해 도서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더들리 씨의 작은 서재에서 부인을 계속해서 살폈어요. 그 시각 이곳에는 불이 켜져 있진 않았지만
달빛이 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다양한 빛깔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도서실 중앙 테이블 근처에서 잠시 머무르시는 듯했어요. 제가 그때 부인을 좀 더 가까이 따라갔더라면 좋았겠지만 전 그러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당부하길 목류병 증세를 보일 때 부인을 절대 깨우거나 애써 저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저 저는 부인이 파란 빗줄기를 지나고 초록 빗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엔 빨간 빗줄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그렇게 계속 도서실 내부를 가로질러 쭉 걸어가서 결국 복도로 나가는 문을 향해 가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문을 통해 도서실을 나서면 바로 앞에 계단이 있거든요. 혹시 잠결에 걸으시다 그 계단에서 구르기라도 하면 어쩌나 갑자기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더들리 씨의 침실방 쪽으로 되돌아 나와 서둘러 바깥 복도를 지나 복도로 열리는 도서관 문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부인은 아직 도서실에서 나오지 않았더군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결국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잠결에 어디에 가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가둔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보통이었다면 힌트드 부인의 이름을 불렀겠지만 저는 의사에게서 부인이 목류병 증세가 있을 때 큰 소리로 그를 부르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기억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곤 힌트드 부인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인은 여전히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걷고 있었지만 손은 텅 빈 채 옆으로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러곤 곧장 부인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부인을 따라갔고요. 그 누가 보아도 부인은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게 분명했어요. 잠에 빠진 채 걷고 있었다. 네, 그래요, 아가씨. 침실로 들어간 부인이 침대 머리맡으로 가서 당신의 옷 앞섬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계속 주시하고 있던 저는 부인이 찾고 있던 게 열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옷 바깥에 매달려 있던 열쇠에 손가락이 닿자 의옷을 벌려선 옷 안으로 열쇠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전부 봤다는 거죠. 그랬다니까요. 지금 아가씨를 보는 것만큼이나 또렷하게 봤어요. 침대 옆에 침실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요. 부인은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잠시 살펴보다가 저는 가까이로 다가가서 침대 옆에 있는 등불을 껐죠. 그러고는 안심하며 침실 밖으로 나갔고요. 혹시 부인의 잠옷에 주머니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나이트 가운에는요? 나이트 가운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종이를 옷 어딘가에 넣어서 침실로 가져올 수는 없었겠군요. 네, 분명해요. 제 생각에도 분명히 부인은 이 도서실 어딘가에 그걸 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잠시 생각에 빠졌던 바이올렛은 결론을 내렸다. 유언장은 아마 여기 있겠군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 서류를 찾을 필요도 없겠고요. 그렇게 자신의 맡은 일의 첫 단계를 확인한 스트레인지 양은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다. 타원형의 도서실은 늘어선 책장을 수용하기 위해 4개의 구역으로 나뉘었고 커다란 고딕 양식의 벽난로 선반이 북쪽에, 남쪽으로는 5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2층 높이로 그 화려한 색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 앞에는 오래된 대성당에서 가져온 성가대석 2개만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없었다. 9m에 달하는 책장은 앞서 이야기한 2개의 문, 그리고 창문이 차지한 공간의 양쪽 끝에 있는 좁은 벽에서 끊겼다. 타원형 모양의 넓은 도서실 공간을 빙 둘러보며 아주 작은 물건을 숨길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 바이올렛은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유언장을 찾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앞에 있는 도서실 공간을 머릿속에서 4구역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구역에는
브룩스 씨의 침실로 가는 방과 연결된 문이 포함되었다. 이 구역을 그린 도면을 보면 구역 안의 유일한 가구는 캐비넷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첫 번째 구역에 가장 먼저 캐비넷에서 멈춰섰다. 물론 이 안은 자세히 살펴봤겠죠. 바이올렛은 해티에게 그렇게 물으며 캐비넷 위에 놓인 유리 상자 위로 몸을 구부려 중세시대 기도서를 살펴보려 했다. 그 기도서는 훌륭한 삭파를 보여줄 목적으로 그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 상자는 아닐 거예요. 해티가 말했다. 아가씨가 보고 있는 상자는 잠겨 있는데 아직 아무도 열쇠를 찾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캐비넷 서랍들은 아주 꼼꼼하게 뒤졌어요. 안에 있는 물건을 죄다 손가락으로 샅샅이 살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유언장이 없는 건 틀림없어요. 바이올렛은 다음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한 벽난로였다. 벽난로 앞에는 양탄자가 놓여 있었다. 바이올렛이 그걸 가리켰다. 눈치 빠른 해티가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들어서 뒤집어 보기까지 했어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럼 오른쪽 저 상자는요? 그 안에는 땔감 나무만 가득하죠. 나무를 꺼내서 봤나요? 그럼요. 모조리 꺼내봤어요. 혹시 저 벽난로에 있는 잿더미에는요? 거기에 뭘 태운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최근 것은 아니에요. 날이 따뜻해진 이후로는 벽난로를 때우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아있는 채도 나무를 태운 채뿐이에요. 조금이라도 불에 탄 종이가 섞였다면 다른 재질의 재가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가씨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해티는 그렇게 말하며 바이올렛의 손에 부직갱이를 쥐어주었다. 바이올렛은 재 속을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이내 부직갱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무릎을 꿇은 다음 굴뚝을 올려다보았다. 혹시 킨트드 부인이 저 안에 종이를 넣었다면? 바이올렛의 말에 해티가 서둘러 말했다. 부인의 가운 소매에 검댕이 묻어 있었겠죠. 그런데 부인의 옷 소매는 하얗더라고요. 벽난로 위에는 뚜껑이 열린 작은 장식함과 3개의 작은 사진 액자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작은 장식함은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안이 너무 잘 보이고 작았다. 두 번째 구역에 의자가 몇 개 있어 바이올렛은 의자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유언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바이올렛이 세 번째 구역에서 머문 시간은 짧았다. 여기에는 바이올렛이 들어왔던 문과 책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이올렛이 책장이 붙어있는 거대한 타원형 벽을 따라 쓱 훑어보자 평소에는 매끈했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바이올렛은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보고 분명 압박감을 느낀 것이었다. 어쩌면 이 많은 책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바이올렛이 아직 살펴볼 구역은 남아있었다. 그래서 도서실 중앙을 차지한 거대한 테이블로 향했다. 보통의 테이블보다 2배 크기의 테이블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도서실의 그 어떤 물건들보다 미스터리 해결책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테이블을 살펴보기 전 바이올렛은 지금 서 있는 네 번째 구역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아마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장소일 것이다. 그곳에는 도서실의 자랑인 5개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바이올렛은 그 아름다운 색색의 빛을 즐기고 있긴 했지만 창문에는 그 무언가를 숨길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먼저 바이올렛은 거대한 창문 아래에 있는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에 달린 성가대석에 희망을 품었다. 바이올렛이 2개의 커다란 자석 뚜껑을 들어올리려 하자 해티가 바이올린 옆에 와서 그녀를 도왔다. 봐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2개 다 살펴봤거든요. 해티가 그렇게 말하며 2개의 커다란 자석 뚜껑을 차례로 올려 보였다. 바이올렛이 한숨을 쉬며 도서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테이블을 책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앉을 의자를 넣을 수 있도록 창가 쪽 공간이 움푹 파여 있었다. 그 위에는 탁자 겸 책상에 어울리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잡지와 팸플렛 더미, 문구를 넣는 상자들, 편지지와 그 부속품들, 램프 등, 그리고 장식품 몇 가지가 보였다. 그 중에 진주와 상아로 화려하게 조각 세공된 큰 상자가 있었는데 뚜껑이 활짝 열려 있었다. 오늘 아침 유언장을 찾을 때 이 탁자 위도 이미 샅샅이 뒤졌겠죠? 그럼요, 전부 살펴봤죠. 이 팸플릿도 조사했나요? 네, 하나하나 펼쳐서 흔들어 보기까지 했어요. 지난밤 킨터드 부인이 이 탁자에서 멈춘 것을 제가 멀리서 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것을 특히 꼼꼼하게 살폈답니다. 그 당시 퀸터드 부인의 고개는 위쪽을 향해 있었나요? 아니면 아래를 향해 있었나요? 아래쪽이요. 그러니까 위나 주변 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는 거죠. 네, 그분이 입고 있는 가운의 소매에 빨간 빗줄기가 비쳐 들어왔어요. 저 빨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한 달빛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는 부인의 소매 움직임이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혹시 그때와 같은 장소에서 부인이 섰던 대로 한번 서보시겠어요? 바이올렛의 말에 해티는 테이블 끝을 내려다보더니 푸른 빛과 초록빛 대신 붉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곳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가서 멈추더니 가슴 쪽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네, 아주 좋아요. 바이올렛이 말했다. 하지만 지난밤 달은 지금 해가 떠 있는 위치와는 아주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젯밤에 달이 높이 떠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서볼게요. 바이올렛이 말했다. 해티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한두 발자국 더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테이블 중앙에 더욱더 가까워졌다. 바이올렛은 해티가 했던 것처럼 고개를 떨구며 오른손을 뻗었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앞지 아래쪽은 들여다봤나요? 바이올렛이 손에 닿은 앞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니까 앞지와 앞지 틀 사이요. 그럼요, 확실히 봤죠. 해티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대답을 들으며 바이올렛은 여전히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전부 들어서 확인하고 움직였다는 거겠죠? 그럼요. 바이올렛은 계속해서 앞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해티가 바이올렛의 말대로 했다. 바이올렛은 계속해서 테이블 위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곧 낙심한 듯 다시 손을 떨어뜨렸다. 아무래도 내가 오기 전에 그 무엇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바이올렛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입술에서 새어나온 건 그저 불만스러운 한숨만은 아니었다. 바이올렛은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공간을 올려다보고 소리쳤다. 여기 책장에 있는 모든 책들을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퀸터드 부인의 손이 닿을 만한 범위에 있는 책을 모조리 꺼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우선 퀸터드 부인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해티가 서둘러 바이올렛의 말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때 퀸터드 부인이 무슨 이유에선지 감정으로 부들부들 떨며 도서실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 여기 있는 바이올렛 양께서 책장에 있는 책을 모두 꺼내보자고 하시네요. 부인이 바이올렛과 해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소용없어요. 저 거대한 책장에 저 수많은 책을 다 살펴보는 동안 카를로스가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장에 꽂혀있는 훌륭한 양장본들을 지독히도 혐오한다고 해티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보군요. 나는 결코 책에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그건 제 과거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난 처음부터 부유했던 게 아니랍니다. 한때 무척이나 가난했었죠. 내가 결혼했을 때 제 남동생은 부유한 금융가가 되기 전이었죠. 더구나 내 남편은 값비싼 양장본을 수집하는 애서광이었는데 식료품 창고가 비어 아이와 가족이 다 굶고 있는데도 남편은 값비싼 책을 사들이곤 했죠. 어린 딸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는 건 그 당신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바로 그런 내 과거 때문에 나는 책을 아주 싫어하게 됐죠. 특히 아주 잘 장전된 책들을 보면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 내가 몽유병 증세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저 책장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을 게 분명하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하지만 킨트드 부인, 이 도서실한 어떤 곳에서도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 책장들을 결국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능한 책장을 살피는 일을 아주 단축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티, 저기 있는 책장 사다리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바이올렛은 해티가 가져다 준 사다리를 타고 올라 퀸트드 부인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의 책장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책을 하나하나 모조리 꺼내며 책장들을 살핀 것은 아니었기에 20여 분의 시간이 지나자 책장 조사는 끝이 났다. 사다리에서 내려온 바이올렛은 무릎을 꿇고 책장 아래도 살펴보았다. 최근 며칠 동안 이 책장을 만지거나 책장에서 뭔가 꺼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책장 끝에 얕게 쌓여있는 먼지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중앙에 있는 테이블 위는 물건을 옮기며 여기저기를 살피느라 손이 닿은 부분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퀸트드 부인의 말씀대로 책장 쪽에 유언장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렛이 그녀의 바로 곁에서 그녀를 돕고 있던 해티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퀸트드 부인 쪽을 쳐다보았다. 해티 역시 퀸트드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해티는 부인을 향해 잠시 시선을 고정하더니 이내 바이올렛을 향해 빠르게 돌아서서는 바이올렛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왜 그래요, 해티? 바이올렛이 물었다. 퀸트드 부인께서 이상하신 것 같아요. 밤이었다면 몽유병이라고 할 텐데 지금 역시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것 같군요. 해티의 말에 바이올렛이 깜짝 놀라 퀸터디 부인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마치 도서실에 혼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부인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자연스럽고 기계적인 걸음으로 곧장 도서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부인의 모습에 해티의 피는 다시 얼어붙었지만 바이올렛의 피는 되살아난 희망을 싣고 혈관을 따라 펄떡거리기 시작했다. 해티, 어쩌면 저 상황이 바로 내가 원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부인은 가수면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부인을 지켜보며 방해하지 않는다면 부인은 어쩌면 어젯밤에 한 행동을 되풀이해 그 귀중한 유언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직접 보여줄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퀸티드 부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도서실 테이블 주위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붉은 빛이 쏟아졌고 그 테이블 앞에 선 퀸트드 부인의 백발 또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때 부인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앞지 위로 뻗어 그곳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를 더듬더니 잠시 후 커다란 가위 위에 닿았다. 바이올렛이 자신의 옆에 바짝 붙어있는 해티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가까이 가서 부인이 어떤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지 들어봐요. 해티 당신은 부인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들어왔으니 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해티는 귀를 기울였지만 부인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귀에 들려온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이올렛과 해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퀸트드 부인의 손은 가위를 떠나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부인의 표정이 꽤나 괴로워 보였다. 더 이상 고개를 어깨에 두지 않고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으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더니 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종이가 필요해. 바이올렛과 해티가 좀 더 부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허공을 맴도는 부인의 손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보려고 했을 때, 부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깜짝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부인의 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뒤바뀌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거지? 부인이 말했다. 뭔가를 보고 만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또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군.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건지. 그런 말을 하던 부인은 잠시 후 완전히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전 의심했던 것조차 잊어버린 듯 바이올렛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참, 바이올렛 양이 책장에 있는 책들을 모두 꺼내보자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생각을 바꾼 모양이네요. 네,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바이올렛은 어쩌면 킨티드 부인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을 숨겨진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마지막 남은 절박한 희망을 품으며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심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퀸티드 부인, 혹시 어젯밤에 목류병 상태로 돌아간다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 부인이 직접 유언장을 숨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목류병 증세가 또 언제 나타날지,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며칠, 몇 주가 걸릴지 모르니 그 사이에 카를로스가 도착한다면, 아니, 그 사이에 클레멘트가 죽기라도 한다면. 방금 전 조카를 만나고 왔어요. 그의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오늘 밤 의사가 밤새 조카의 곁에 붙어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스트레인지 양, 클레멘트가 당신을 잠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나와 함께 클레멘트 방으로 잠시 갈 수 있겠소? 그럼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언장을 찾는 문제를. 아니, 그러다가는 클레먼트를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저 유언장을 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그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단 나중으로 미룹시다. 해티,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나는 스트레인지 양과 함께 동쪽 별채에 갔다 올 테니. 동쪽 별채에 있는 클레먼트의 병실로 찾아가는 동안 퀸트드 부인이 말했다. 바이올렛 양은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클레먼트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바이올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퀸트드 부인을 따라 환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바이올렛은 침대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눈을 보았다. 두 눈의 광채는 아직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았으며 그 눈길 속에는 클레멘트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클레먼트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바이올렛 양을 만나 느껴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달린 임무를 성공시킬 사람이 작은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저 바이올렛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클레먼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이올렛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사라진 유언장의 행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그 방을 나왔다. 바이올렛은 복도에 서 있는 노부인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침착하게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퀸트드 부인, 제가 부탁하는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일이든 내 들어주겠소. 그 불쌍한 노부인은 방금 닫힌 문을 힐끗 돌아보며 그렇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부인께서 지난밤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냈을 때 부인의 무의식이, 그러니까 부인의 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퀸트드 부인, 이제 과학자들은 꿈을 미래의 예언으로 보지도 않고 그저 무심코 떠오르거나 무의미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보다 가까운 과거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인이 지난밤 목류병 상태에서 한 일은 어제나 지난 며칠 동안 부인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나 의지들을 뇌는 이미 잠들어서 무의식인 상태지만 몸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난 며칠간 부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에 몰두했는지, 혹시 놓친 일은 없는지를 기억해내시면 정말 좋겠어요. 바이올렛의 말을 들은 킨트드 부인은 조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의 기억력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정해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메모해 두어야 하는 정도죠. 어제 내가 뭘 했더라. 하지만 메모를 적어둔 수첩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그걸 가져오도록 하죠. 근데 그것을 읽어본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저 나만 이해할 수 있도록 끄적여놓은 메모들이라. 아니에요. 그 수첩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바이올렛은 도서실로 돌아가 킨트드 부인의 수첩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후 바이올렛이 받아 펼쳐본 킨트드 부인의 수첩 속 메모 내용은 기대한 것보다 충분하진 않았다. 수첩에 적힌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다. 토요일, 모리타니아호의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음. 델런트 씨에게 내일 이곳을 방문해달라고 알려야 함. 그리고 그에게 유언장을 공개해야 함. 해티가 내 드레스를 수선할 예정임. 유언장을 그곳에 두는 건 안전한가? 내일까지 안심할 수 없음. 클레멘트를 방문함. 클레멘트는 카를로스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겠다고 말함.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 도서실을 잠시 방문함.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해 다시 침실로 돌아감. 계단에 있는 괴종시계에서 7시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택은 고요하기만 했다. 도서실에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던 바이올렛에게는 그 종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바이올렛이 일어나 막 도서실을 나가려는 찰나였다. 아래층 복도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나 그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자동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서더니 몇몇의 사람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보고 서 있는데 퀸트드 부인이 헐레벌떡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카를로스가 왔어요. 예정보다 빨리 왔군요. 부인은 잠시 휘청거리더니 잠시 후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그 장면이 지나가자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위쪽 대리석 난간에 기댄 클레먼트의 아내가 보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다가오는 슬픔의 그림자가 현재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 역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넓은 복도에 홀로 남아있던 바이올렛은 도서실로 돌아가 자신의 임무에 다시 몰두했다. 제3장 꿈꾸는 여인. 저택의 그랜드 살롱에 샹들리에가 켜졌다. 그 화려한 색채 현장에서 퀸티드 부인과 카를로스 팔라시오가 마주보았다. 부인은 애써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마치 필사적인 각오를 다지며 카를로스가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전사 같았다. 카를로스는 키가 작고 다부진 몸집에 피부가 거무스름한 남자였는데 외모나 행동 모두에서 스페인 혈통의 북의 쪽 조상이 보였다. 그는 무례한 어조로 킨트드 부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말투는 그야말로 냉세적으로 바뀌었다. 아, 아직 여기 계셨군요. 퀸트드 부인. 내가 이 저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정보를 받지 못했나요? 받았네. 그럼 뭐에 이곳에 손님이 보이는 겁니까? 집주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손님이 먼저 저택을 차지하고 있다니. 카를로스, 클레먼트는 아주 위중한 상태라네. 그보다 더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보내셔야죠. 자네가 모리타니오아에서 보낸 정보를 받은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았네. 네, 맞습니다. 제가 배에서 정보를 보냈죠. 그렇게 말하며 카를로스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엘리자베타.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밤 플라자 호텔로 가야 할 것 같군. 우리가 내일 오후 3시에 이 저택에 다시 돌아왔을 땐 우리의 기한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 그리고 킨트드 부인 정도는 우리가 이곳에서 손님으로 맞이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카를로스는 이번에는 퀸트드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부인은 환영하겠지만 클레멘트와 그의 아이들은 함께 오지 못할 겁니다. 카를로스의 말에 퀸트드 부인은 뻣뻣해진 손을 목에 슬며시 가져다 댔다. 카를로스, 조카 클레멘트는 죽어가고 있어. 매 시간 쇠약해지고 있다고. 어쩌면 내일 아침을 못 넘길 수도 있고. 그 말에 카를로스는 약간 당황한 듯했다. 이런. 그렇다면 내 이틀의 말미를 주죠. 킨트드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카를로스에게 말했다. 아니, 자네는 클레멘트에게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든 그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할 거야. 카를로스 자네가 아니라 내 조카 클레멘트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테니까. 남동생 더들리가 클레멘트에게 이 저택을 물려준다는 새 유언장을 남겼거든. 그러니 조카인 클레멘트가 자네의 손님이 아니라 바로 자네가 조카 클레멘트의 손님이 될 거라는 말일세. 하지만 너그러운 클레멘트는 자네 부부가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저택에 머무르는 자비를 베풀 걸세. 잠시 정적이 흘렀다. 카를로스는 다혈질의 성격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카를로스가 증오심을 잔뜩 억누르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퀸트드 부인이 이 정도까지 남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군요. 네, 그랬다면 여행을 보다 빨리 마치고 돌아왔을 텐데. 그래, 부인의 남동생이 새로 작성했다는 그 유언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카를로스가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킨트드 부인이 대답했다. 네, 곧 그 새 유언장을 보여주겠네. 하지만 부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카를로스가 그들 위에 서 있는 남자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다시 킨트드 부인을 돌아보았다. 그 새 유언장이라는 게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니 다른 변호사와 그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했다 해도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제대로 된 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난 나중에 쓴 거짓 유언장 따위는 결코 믿지 않으니까요. 여기 서 있는 이 신사분 캐버나 씨는 수년간 아버지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 캐버너 씨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유언장이야말로 부인 남동생의 유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그러니 킨트드 부인께서 이 유언장을 거부하는 거라면 부인이 주장하는 그 새 유언장을 당장 보여주시죠. 지금 당장 보여주시라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그게 지금 어디 있고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라도 말하던가요. 그건 사정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거절해야겠네. 하지만 난 맹세코. 비웃음이 부인의 말을 끊었다. 그 냉소적인 비웃음은 카를로스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신경질적이고 매정한 카를로스의 아내 입에서 나온 것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퀸테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부인의 눈앞이 컴컴해지려는 순간 그랜드 살롱의 기둥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부인이 얼른 그쪽을 쳐다보니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해티가 보였다. 그리고 해티 뒤에는 작은 형체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무척이나 환했기 때문에 부인은 얼른 일어나 그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곧바로 부인의 손은 해티가 지어주는 접힌 종이를 움켜쥘 수 있었다. 허,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카를로스 자네도 클레멘트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군. 여기 유언장이 있네. 내 남동생이 작성한 새로운 유언장 말이야. 바이올렛 양.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애타게 당신을 기다렸다오. 새 유언장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 카를로스 부부는 이 저택을 떠났죠. 그리고 이틀 뒤 조카 클레멘트가 숨을 거두었다오. 임종 전 클레멘트 옆에 서서 그 애가 나에게 보낸 눈빛을 보며 그 아이가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번 임무에 제대로 성공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유언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과연 어디에서 발견했는지를 꼭 듣고 싶었다오. 결국 클레멘트의 가족에게 남겨진 이 거대한 저택의 도서실에 앉아 바이올렛은 킨트드 부인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다.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 꿈꾸는 여인의 시선이 바이올렛을 즐겁게 만들었다. 바이올렛은 잠시 뜸을 들이며 일주일 전 자신이 이 도서실에서 어떻게 유언장을 찾게 되었는지 다시금 떠올렸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이 도서실에 유언장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한 부인의 말씀은 옳았어요. 바로 이곳에서 유언장을 찾았으니까요. 혹시 부인께서는 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사진 액자 중 하나가 다른 액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채실 수 있을까요? 글쎄, 나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여러 개의 사진 액자 중 단 하나가 이제로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킨트드 부인과 바이올렛은 벽난로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로 올려져 있지 않은 하나의 사진 액자를 발견한 퀸트드 부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이올렛을 쳐다보았다. 그 사진 액자를 내리세요, 킨트드 부인. 그런 다음 뒤집어서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킨트드 부인이 바이올렛이 시키는 대로 했다. 사진 액자의 뒷면을 뒤집어 보자마자 킨트드 부인이 놀라며 소리쳤다. 사진이 액자에 고정될 수 있도록 받치는 역할을 하는 뒷면의 갈색 사각종이가 가로로 길게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또 다른 보호종이가 드러났는데 그 종이는 찢겨지지 않은 채 액자 안에 있는 사진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혹시 이 덧붙여 놓은 갈색 종이 안에 유언장이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퀸트드 부인이 물었다. 네, 바로 그 갈색 종이 안에 유언장이 접힌 채 숨겨져 있었어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장식하기를 즐겼던 부인께서 여러 액자 중 하나를 골라 거기에 유언장을 숨겨두었더군요. 보통 때라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꿈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하지만 난 그 사진들을 전혀 만진 기억이 없는데. 그날 밤 목류병 상태에서 부인께서는 이 도서실로 들어와 유언장을 숨기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꿈결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스트레인지 양은 어떻게 이 사진 액자에 두 겹의 받침종이가 붙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건 부인께서 주신 힌트 덕분이었어요. 내가 힌트를 주었다고? 네. 저와 해티가 책장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부인께서는 잠시 목류병 상태에 빠졌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부인께서는 테이블 위에 가위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리고 종이가 필요해라는 말도 하셨고요. 그때는 그걸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부인의 수첩에 있는 메모 내용을 읽고 나서 그 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죠. 도서실에서 가수면 상태에 빠지셨던 부인이 원했던 건 가위로 자를 종이가 아니었던가 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답니다. 전날 밤 목류병 상태에서 유언장을 품고와서 한 행동을 그때 되풀이한 것이라면 분명 도서실 어딘가에 잘린 종이 조각이 있어야겠죠.
그때 저는 상자 안에서 갈색 포장지 종이를 본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얼른 그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죠. 상자 안에 있는 갈색 종이가 가위로 깔끔하게 잘려진 흔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접힌 유언장 말고 그 갈색 사각 종이를 찾기 위해 도서실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머지않아 저는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사진 액자 중 하나에서 그 갈색 종이를 발견했답니다. 그 액자를 뒤집어 봤더니 다른 액자와는 달리 뒷면이 조금 도톰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 나이프로 그 갈색 종이를 가로줄로 찢어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귀중한 새 유언장이 접힌 채로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세상에. 킨티드 부인이 놀랍다는 듯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분명히 금고 안에 넣어놓고 그 열쇠를 목걸이로 걸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척이나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어딘가 다른 곳에 숨겨놓아야 되지 않는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목류병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결과를 바이올렛 양이 추리하고 발견해줬으니 그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너무나 고마워요, 바이올렛 양. 그 덕분에 죽은 조카의 가족에게도 이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가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잠깐의 영광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 당신이라면 언제든 그 무엇이든 환영이에요.